자, 홍춘욱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이 건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 또 이게 그 이후에 뭐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걸 연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자금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워낙 오래 보셨으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일단 회사채 시장은 거의 힘들어졌고요. 네. 네, 특히 한국전력 채권 발행 물량이 너무 과다하고 한전채조차 시장에서 잘 소화가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채권 자금의 일단 회사채에서 자금 조달은 되게 어려워지고 기업보험 시장도 얼어붙었고 결국 시장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은행 창구밖에 네. 없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업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보면 한 1년 9개월 사이에 2020년 말 대비해서 2%포인트 이상 올랐고 이게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시장 전체에 걸쳐서 강력한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네. 차입 이자 비용이 높아졌고 차입 이자를 신경 쓰면 그래도 행복한 거고 롤오버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그런 국면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순배밖에 안 돌았는데 이게 지금 암울합니다. 이제 여러 순배 돌아야 되는데 홍 박사님, 네. PF라는 용어가 우리 업계에 들어온 지가 뭐 십수년 됐어요. 근데 그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게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잖아. 지난번에 저축은행 사태도 결국 이 PF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권 PF 대출 규모를 대충 100조 불렀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은행권 최근에 나오고 있는 PF 대출 규모는 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니까 예. 상대적으로 은행들의 또 자기 자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진 걸 그 생각하면 은행은 시중은행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행까지 4대 시중은행의 지방은행까지 해서 네. 포함해 볼 때 대략 한 뭐 50조 안팎 정도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숫자는 뭐 사실은 또 지나가봐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은행들은 결국은 다 버텨내고 좀 중단금을 쌓고 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예. 저축은행 위기로 번졌잖아요. 그렇죠. 부산 네.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예, 뭐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많이 예, 뭐 도산했잖아요. 토마토 저축은행까지 쭉 이렇게 연쇄적인 뱅크런이 발생을 해서 그 네. 비오는 장맛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끝도 없이 예금 인출하기 위해서 줄 서 있던 풍경이 엊그제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은 생긴 거죠. 일단 은행들이 뭐 문제가 된다 이렇게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2금융권 특히 이 비즈니스를 가장 좀 열심히 했던 데가 어딘가 이렇게 좀 뭐 데이터를 살펴보고 하니까 예. 원래 터지고 난 다음 알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뭐 알아야 되는데. 그러던데 물이 쫙 빠지면 누가 수영 팬티를 제대로 입었는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이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가장 PF 익스포저가 크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데들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예. 증권사. 증권사. 예, 그래서 몇몇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 정도 이상 레벨에 있는 증권사들이 한 4개 정도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PF 대출이 대출 혹은 보증순계 자기 자본의 80%? 이상이 그러니까 대략 이제 이건 뭐 한국 신용평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한국 신용평가에서 나온 자료에 이제 요지는 PF 대출 브릿지론 이런 거. 그러니까 브릿지론 이제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나쁜 상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분양돼서 돈 들어올 때까지 그 짧은 그 시간 한 3년, 길면 3년, 짧으면 6개월 정도 안에 돈 빌려줘서 그 돈 가지고서 사업해라. 그리고 어차피 분양은 다 잘 되니까 지금 그 돈 들어오고 나면 다 갚으면 그만이니까 이자는 또 10%까지. 예전엔 18%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10% 정도 초반이었으니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리였어요. 네, 그렇죠. 그들 회사들한테는. 그래서 증권사나 보험사, 저축은행 그리고 일부 캐피탈 회사들의 수익이 그렇게 좋아졌던 이유들이 여기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조단위 이익을 작년에 다 기록했던 게 이 덕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이번에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사이트별로는 걱정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지는 사이트들도 있겠죠. 랜드마크나. 그런데 야 이제 뭐 고속도로나 국도 타고 가다 보면 아니 저기에 웬 아파트가 이런 데들도 이른바 나홀로 그죠? 그런 데는 또 시공사들이 다 보면 도급순위 100위 아래에 있는 데들도 들어오고 맞습니다. 막 그런 상태인데 이게 정말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보는 거 아니냐. 홍 박사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증권사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네. 저축은행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축은행 중에 일단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요주 이하 대출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요주 네. 이하가 14.8%. 요주의 이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물론 그 다음이 고정인데 네. 고정 이하는 아직은 안 왔는데 그건 상당히 낮아요. 근데 네. 요주의가 일단 낮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이자 좀 천천히 난다던가 또 연체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것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코로나 기간 2년이죠. 지난 2년 동안에 이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금융 우리 이제 BF 브릿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로 늘었냐면 13조에서 29조로 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200%. 그러니까 돈을 너무 잘 번 거죠. 지난 2년간 너무 잘 벌어서. 그래서 아까 증권사들도 대형 증권사들 중에 이제 큰 데들도요. 하는 군데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이 돈 아주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회사가 일반 있었던 거죠. 선수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몇 대 몇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증권사는 사실 제가 봐서는 지급 보증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건설사 지급 보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쪽 비즈니스도 상당히 많아서 네. 증권사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발채무 발생하는 게 걱정인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익스포저가 일단 원래 자체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그 신용점수 별로 안 좋고 LTV 기준 70% 이상 대출들 비중 네. 높은 게 저축은행이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금리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될 때 좀 어려운데 일부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자기 자본의 한 200% 총 여신의 22%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들 이게 이제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방아쇠가 될까봐 이제 앞으로 그 회사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이 업종에서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지금 12년 전에 있었던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왜 이렇게 계속 고치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제를 또 많이 해서 이 업종 자체가 또 사라질 것 같으면 또 살려주잖아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네. 좋은 영업 환경들을 만들어줬고 또 두 번째는 주식 관련돼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대출들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사업 다변화 속에서 또 높아져 있는 자기 자본을 배경으로 해서 또 좀 공격적인 대출로 나가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붐 버스트 사이클이죠. 자, 홍춘욱 박사님. 네. 정부가 50조 원 넘는 규모의 유동성 5대 금융지주가 또 95조. 물론 95조 원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래 나오는 거 플러스 한 거니까. 우리 95조 이런 거 할 때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규모면은 진화가 다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아니 이게 뭐예요? 90조에다가 예. 95조에다 50조면은 145조인데 우리 한 해 예산의 거의 뭐 4분의 1 네, 그 정도 되죠. 거인데 그래도 안 돼요? 레고랜드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네. 이제 그 뒤에 흥국 생명하고 네. 예, 또 DB생명의 네. 콜옵션 문제가 생겼거든요. 콜옵션이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만기가 되게 긴 채권을 찍었어요. 한 30년짜리 찍었는데 네. 누구나 그 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콜옵션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5년 네, 콜옵션. 5년이죠 대부분. 그래서 5년짜리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대충 5년 정도까지는 금리 5% 예를 들어서 하다가 그 콜옵션 행사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금리가 뛰어요. 7%. 그러니까 당연히 7% 이자를 내느니 5%로 그 채권을 다 클로징 해버리고 사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또 조달해서 또 하면 되니까. 그렇죠. 흥국생명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DB생명까지 연이어 두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름 다 알고 있는 이 좋은 회사들의 콜옵션 행사가 없었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콜옵션 행사가 당장 11월 한 달에만 해도 푸본 현대생명, 롯데손보 그리고 내년 2월부터가 이제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DB생명 또 나오고 푸본, 현대,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특히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미화 10억 달러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좀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그 외화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저게 요거는 대부분 달러 표시체죠. 달러도 많고 또 이거를 산 게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샀으니까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들이 함께 생긴 거죠. 그래서 금리 부담들이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거지만 저렇게 콜옵션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지금 시장이 좀 높이는 그런 신뢰가 깨진 거다.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랜드는 어떻게 보면
그래 커뮤니케이션 문제였다.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쳐도 커뮤니케이션 에러의 대가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와버리니까 흥국생명이랑 DB생명이 저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줄줄이거든요. 저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금융시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거든요. 이 회사가 우리한테 만기에 돈을 줄 거야. 이 딜은 롤오버가 될 거야. 이 브릿지론 다음에는 PB 본계약이 잘 될 거야. PF 본계약이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세상이 움직이는데 일단 기대가 지금 좀 끊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분명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 특히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더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정부에서 뭐 50조 내고 뭐 금융규제에서 95조 95조 내고 내고.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될는지. 근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머리 아픈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아마 한국은행 총재. 야 이거 금리도 올려야 되는데 이 상황이 네. 지금 들불처럼 이렇게 뭐가 그렇죠. 산불이 났는데 여기다가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래 너 한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홍 박사님 전문가니까 어떻게 돼? 이게 근데 이거 금리도 또 빅스텝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50bp 어떻게 돼요? 다행이네요. 전월 대비가 중요한 거니까. 물론 이제 근원 인플레는 뒤늦게 오르지만 네. 아무튼 헤드라인 인플레가 한국의 타겟인데 이제 그놈이 전년 동기 대비는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네. 전월 대비 상승률이 좀 꺾였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흥국생명에서 DB생명까지 지금 계속 콜옵션 행사를 못하고 결국 만기를 연장하면서 고금리를 수용했잖아요. 이런 상황은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되게 어려워지는 가운데 특히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체가?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말에 0.29% 굉장히 낮죠. 신용대출 연체율이 0.29면 뭐 괜찮은데 8월 달이 0.42인데 이게 주택가격 폭락은 사실 9월에 시작됐잖아요. 9월이 이제 본격화됐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빠질 예, 일만 훨씬, 남았네. 훨씬 나빠지지 않겠나요? 네. 이렇게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아무리 인플레를 막는 게 중요하고 미 연준 눈치를 보는 게 중요하다 해도 여기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건 정말 지금 부담이 되는 그런 여건이고 또 영국도 트리스 총리 물러난 다음에 외환시장이 조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달러의 강세가 아주 급격히 진행되는 중이라면 이거 우리도 빅스텝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서 조금 달러 강세가 진정된 면도 있고 다행이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외부 환경도 일단 9월 달, 10월 달보다는 외부 환경은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일단 0.25 정도 그러니까 생색내는 정도로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네. 그럼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잖아요. 연끌 한 분도 있고 올라갈 때 속 터지게 나는 집이 없어.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씩 연구해가면서 이제 좋은 지역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뭐 저는 상당히 진행됐다고 했으니까. 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차트가 있는데 네. 세종시를 제외한 주요 지역들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역사적인 평균치와 최근 데이터 이제 피크 친 거죠. 아까 9월부터 빠졌다 그랬으니까 2분기 6월 말까지 기준인데 서울이 일단 제일 심각했죠. 그래서 역사적인 평균이 한 126, 125 정도였는데 저게 204. 네. 예, 그리고 경기도도 심각해요. 역사적 평균이 한 70대 정도였는데 이게 116. 그리고 인천도 심각해서 역사적 평균이 한 60이었는데 90.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 돼 있고요. 그걸 쭉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어디가 좀 지난번에 너무 과열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저 데이터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럼 역사적 평균이 얼마인데 네. 한 걸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잡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게 이제 6월에 뭐 역사상 최고가니까 저기서 얼마 빠지면 적정이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이야기를 거죠. 저기서 얼마가 빠지면 적정입니까? 거기서 바닥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미연준이 어떻게 할지 또는 윤석열 정부가 다음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명히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정책이 나올지 우리는 현 시점에서 모르니까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밸류에이션밖에 없는 거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저게 결국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이자 그리고 집값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역사적 평균이 적정이라고 우리가 그냥 억지죠 이것도. 왜냐하면 적정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지난 한 20년 동안의 평균이면 그래도 믿을 만한 레벨 아니냐라고 본다면 서울은 한 30% 빠지면 그죠? 이제 66% 레벨이 되면 딱 124 정도가 되니까. 야, 근데 서울의 개별 아파트가 30% 빠지는 거야. 금방 빠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평균이 30% 빠진다는 건 거의 뭐 어떤 단지는 반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환위기 때도 한 해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얼마 빠졌냐면 그때 빠진 가격 이렇게 레벨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3%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지 기준으로 해서 누적해서 빠진 것을 가격 지수를 보면 한 20%. 근데 이게 그때 실거래가 통계가 없으니까 호가 통계로 20%니까 거의 한 2배는 됐다고 쳐도 외환위기 때조차 30-40%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불과 9개월만, 10개월 만에 올해 2월이나 3월이 아마 고점이라고 보이는데 그 뒤에 일부 지역 중심이지만 아무튼 대단지 아파트가 그렇게 빠져버렸다라는 건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한 10%도 빠진다 치면 평균보다 이제 확 내려가는 거고 거기서 20% 빠지면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작년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동종 집단의 압박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피어그룹 프레셔. 노회한산이라는 친구들의 그 말을 버텨냈던 분들은 현금을 들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은 올해는 저라면 제가 젊은 세대라면 경매하겠습니다. 경매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낙찰률도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낙찰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서울 기준으로 해서 10건 나오면 3건 정도만 낙찰되고 있어요. 그게 다 1차 유찰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2차까지 간 다음은 한번 사볼 만하지 않냐. 그런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지역을 조금 이따 여쭤볼 테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더군요. 보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 경우에 이제 그 공시지가들이 다 개별 호수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보면 1층부터 3층, 4층부터 뭐 한 7층, 그 다음에 7층, 8층부터 뭐 13층이다 그러면 12층까지 하고 13층은 또 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층수별로 조금 가격이 차이가 좀 나는데 어쨌든 근데 공시지가로 그 보상을 받고 그 하기 때문에 근데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5, 6억이 잘 안 남단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패닉이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금매가 아니면 거래가 전혀 안 되는. 네,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안 해주던 걸 이제 무르고 LTV 5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걸로 나왔는데도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호가가 오르지는 않고 금매만 조금 소화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양쪽에서 다 충격을 좀 받은 거죠.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 20.3% 급등이라는 그 카드 버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채약 실현 욕구들이 되게 많이 생긴 데다가 금리가 한 1년 9개월 만에 우리가 2% 이상,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2% 이상 떠버리는 이런 일은 잘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거의 이것만 금리만 보면 사실 대출을 받기가 지금은 너무 무서운. 그래서 이런 걸 정부가 좀 잘 살펴서 취등록세 규제가 굉장히 심한 거 아시는 거고요. 더 나가서 재산세 관련해서 이제 정부 정책들 바뀌는 이야기 나오지만 적절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미래의 가격으로 인정돼 버리는 그 반등이 나오기 좀 쉽지 않은 지금은. 그래서 그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시점만 보면 일단 아주 단호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또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홍춘욱 박사님. 네, 좀 비관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근데 골든타임은 지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단지에 국한된 문제고 또 일부 금융기관들이 또 마찰적인 이슈로 고통을 받고 있지 연쇄적인 문제가 바로 시작돼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또 좀 이르죠. 일단 적기에 정책들이 대응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팔 수 있는 사람이 뭐 좀 가격을 인하하기만 하면 팔 수 있는
또 살려는 사람이 조금만 이자를 더 주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좀 시장의 유동성을 잘 공급한다면 그래도 불을 어떻게든 진화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